2025년 여름 유럽에서만 무려 16,500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단 석 달 사이에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질 만한 사람들이 더위 하나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4,600명, 스페인에서 2,800명, 독일에서 1,400명. 이게 전부 2025년 한 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똑같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똑같이 산불이 나고 똑같이 물난리가 났는데 어떤 나라는 수천 명이 죽고 어떤 나라는 수십 명 선에서 막아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차이, 전 세계가 재난에 흔들리는데 왜 한국은 유독 덜 무너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한국이 재난을 안 겪는 나라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은 2025년에 역대급으로 얻어맞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덜 죽었어요. 바로 그 지점에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2025년이 전 세계의 어떤 해였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세계 기상기구 WMO가 공식 보고서에서 인정한 내용입니다. 2025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 중 하나로 기록됐고 폭염과 홍수와 가뭄이 전 세계에서 한꺼번에 터진 해였어요. 연초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례적인 겨울 산불이 터졌죠. 보통 산불은 건조한 여름에 나는 건데 한겨울에 도시를 통째로 집어삼킨 겁니다. 이 산불로 29명이 목숨을 잃었고 건물 2만 채가 잿더미가 됐어요. 그 전까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액이 2018년 캠프 산불에 약 18조 원이었는데 LA 산불은 그걸 아득히 뛰어넘었죠. 할리우드 스타들의 대저택이 몰려있던 동네도 불길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월, 이번엔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터집니다. 진앙은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 인근이었는데 이 지진 하나로 미얀마에서만 5천 명이 넘게 숨졌고 부상자는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심지어 진앙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태국 방콕에서도 건물이 무너지면서 사망자가 나왔어요. 땅이 갈라지고 도로가 끊기고 오래된 건물들이 종이장처럼 접혀 내렸습니다. 국가 기반 시설 자체가 붕괴됐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죠. 여름이 되자 재난은 아시아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몬순 우기에 쏟아진 폭우로 6월 말부터 660명이 넘게 숨지고 900명 넘게 다쳤어요. 동부에서만 48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북부에서는 주말 단 이틀 사이 기습폭우로 300명 넘는 주민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옆나라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남부 후난성과 광둥성에서 100년 만에 홍수라 불릴 만큼 도시가 물에 잠겼고 남서부에서는 30년 만에 대홍수가 덮쳤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은 어느 한 대륙의 불행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동시에 무너져 내린 해였던 거예요. 여기에 유럽의 폭염까지 겹쳤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일부 지역은 기온이 무려 46도까지 치솟았어요. 파리의 에펠탑,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같은 세계적 관광 명소가 너무 더워서 문을 닫아버릴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유럽의 폭염이 조용한 학살이라는 점입니다. 지진처럼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냉방이 안 되는 집 안에서 병원 침대 위에서 노인들이 소리 없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실제로 유럽 폭염 사망자의 85%가 65세 이상 노인이었고 그중 41%는 85세가 넘는 초고령층이었습니다. 연구를 이끈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삶을 잃은 실제 사람들이다. 더 무서운 건 이 사망자 중 68%가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상당수는 막을 수도 있었던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한국은 이 난리를 피해간 거야?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2025년 한국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다양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보여요. 2025년 3월, 유럽이 불타기도 전에 한국에선 이미 사상 최악의 산불이 터졌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불이 안동, 청송으로 번지고 동시에 경남 산청과 하동에서도 불이 났어요. 전국이 동시다발로 불바다가 된 겁니다. 소실된 면적이 약 10만 4천 헥타르, 서울 면적의 1.7배에 달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태운 산불이었어요. 안타깝게도 30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00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고찰들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산불이 끝나니 이번엔 물이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여러 지역에 떨어졌어요. 경남 산청에서만 8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실종됐고 전국적으로 호우로만 24명이 넘는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산 피해는 1조 원을 훌쩍 넘겨 최근 5년 평균의 1.8배에 달했어요. 그리고 비가 그치자 이번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여름은 1973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뜨거웠던 여름으로 기록됐죠. 정리하면 한국은 2025년 한 해에 역대 최대 산불, 역대급 폭우,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을 한꺼번에 겪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절대 재난을 피해간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재난을 한 해에 몰아서 겪은 나라 중 하나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얻어맞았는데도 인명피해의 규모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요. 유럽은 폭염 하나로 1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한국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이었는데 폭염 사망자는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미얀마는 지진 하나로 5천 명이 죽었죠. 한국에서 규모 5점대 지진이 나도 사망자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재난 종류가 다르니 숫자를 1대1로 비교하는 건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국은 재난의 빈도와 강도에 비해 사람이 죽는 비율이 유독 낮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좀 의외일 수 있는데 땅입니다. 옆나라 일본은 왜 그렇게 지진이 많을까요? 일본은 지구를 덮고 있는 거대한 지각판 여러 개가 만나 서로 부딪히는 경계선,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평양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이 일본 아래에서 밀고 댕기니까 땅이 쉴 새 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반면 한반도는 유라시아판이라는 큰 판의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판의 경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판끼리 직접 부딪혀 생기는 초대형 지진, 미얀마나 일본에서 나는 규모 7에서 9짜리 지진이 한반도에서 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거대한 쓰나미도 보통 바다 밑에서 판이 어긋나며 생기는데 한반도 주변은 그런 대형 해저 지진이 잘 나지 않는 환경이에요. 태풍도 그래요. 한반도는 태풍의 길목에 있지만 필리핀이나 대만처럼 태풍이 가장 강력할 때 정면으로 얻어맞는 위치는 아닙니다. 태풍은 따뜻한 바다에서 힘을 얻는데 한반도에 도착할 때쯤이면 세력이 한풀 꺾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드러났어요. 최근엔 동해의 단층이 심상치 않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반도는 지진이 없는 땅이 아니라 큰 지진이 상대적으로 덜 나는 땅인 거예요. 그리고 땅이 유리한 것만으로는 오늘 이야기가 절반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완전히 다른 데서 나와요. 바로 사람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갑자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면서 삐삐삐 소리와 함께 재난 문자가 뜬 경험 있으시죠? 폭우가 쏟아질 때, 산사태 위험이 있을 때, 폭염이 심할 때 이 문자가 옵니다. 솔직히 시끄럽고 귀찮다고 느낀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귀찮은 문자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비밀병기입니다. 한국의 긴급재난 문자는 CBS, 셀 브로드캐스트라는 기술을 씁니다. 특정 지역 안에 있는 모든 휴대폰에 동시에 경보를 뿌리는 기술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 잠깐 여행 온 사람이든 외국인 관광객이든 상관없이 발을 들인 순간 휴대폰만 있으면 무조건 경보를 받습니다. 게다가 무음이나 방해금지 모드로 해놔도 소용없어요. 무조건 최대 음량인 40dB 이상으로 강제로 울립니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순간에는 못 봤다는 변명이 통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이 단순한 문자 한 통이 물이 차오르기 전에 대피할 시간을, 산사태가 덮치기 전에 몸을 피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한국에 온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처음 재난 문자를 받으면 깜짝 놀랍니다. 국가가 내 휴대폰으로 직접 위험을 알려준다고? 자기 나라에선 뉴스나 라디오를 스스로 챙겨보지 않으면 위험이 코앞에 와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럽 폭염 때 그렇게 많은 노인이 돌아가신 이유 중 하나도 위험을 제때 알려주는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어요.
국내 거주 외국인이 약 287만 명이나 되다 보니 이머전시 레디 앱이라는 외국인 전용 앱으로 영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로 재난 문자와 행동 요령, 가까운 대피소, 자기 나라 대사관 연락처까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조차 2025년 보고서에서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의 확대가 기후재난 피해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어요. 한국은 그 핵심 수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갖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한국의 조기경보가 처음부터 세계 최고였던 건 아닙니다. 지진 경보만 놓고 보면 한때 한국은 일본에 한참 뒤처져 있었어요. 일본은 피파라는 빠른 파동을 먼저 감지해 실제 흔들림이 오기 전 단 10초 안에 경보를 냅니다. 대만과 미국은 20초에서 40초 수준이고요. 그런데 과거 한국은 지진 경보를 내는데 수분이 걸렸습니다. 흔들림이 다 끝난 뒤에야 경보가 오는 셈이었죠. 이 뼈아픈 격차를 실감한 계기가 바로 경주와 포항 지진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지진 관측소를 대폭 늘리고 분석 시스템을 개선해 경보 시간을 수분에서 10여 초 수준으로 극적으로 단축했어요. 옆 나라를 보고 배워 빠르게 따라잡은 겁니다. 오늘 한국이 재난에 강한 건 원래부터 강해서가 아니라 뒤처진 걸 인정하고 죽을 힘을 다해 따라잡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속도와 집중입니다. 한국은 국토가 좁고 인구가 밀집해 있어요. 넓은 나라에서는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재난 대응에서는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미국처럼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나라에서는 산불이 나면 소방 인력과 헬기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려요. LA 산불 때도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소화전에서 물이 말라버리고 강풍 때문에 진화 헬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까지 겹쳤죠. 반면 한국은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소방과 산림청, 군, 경찰이 비교적 빠르게 집결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 터지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줄여서 중대본이 꾸려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전국의 자원을 한 곳에 쏟아붓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중앙지휘체계가 잘 발달해 있어서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문자와 방송 자막, 앱으로 순식간에 정보를 뿌리는 속도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아요. 여기에 위기가 닥치면 순식간에 뭉치는 한국 특유의 공동체 문화도 한몫합니다. 산불이 나면 전국에서 자원봉사자와 성금이 몰리고 폭우로 마을이 잠기면 인근 지역에서 복구 인력이 자발적으로 달려오죠.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실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고 복구 속도를 끌어올리는 엄청난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한국이 완벽한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심각한 약점을 안고 있어요. 바로 건물입니다. 잠깐 상상해 볼까요? 만약 2025년 미얀마를 덮친 규모 7.7급 지진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답은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건축물 617만여 동 가운데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제대로 갖춰진 건물은 겨우 16% 남짓이에요. 10채 중 8채는 큰 지진이 오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과 같은 대지진이 한국에 오면 건물 80% 이상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지리적 행운 덕분에 이 약점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만약 그 행운이 깨지는 날이 온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이 본격적으로 내진 설계 기준을 도입한 게 1988년입니다. 그 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들은 애초에 지진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어요. 초기엔 6층 이상 큰 건물에만 내진 설계를 요구했고 2에서 3층짜리 작은 건물까지 기준이 확대된 건 겨우 10여 년 전입니다. 문제는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낡은 건물에 내진 보강 공사를 하려면 5층 건물 기준 1억에서 2억 원이 드는데 지원 제도를 봐도 정부가 10%, 지자체가 10%를 내주고 나머지 80%는 건물주가 내야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지진 때문에 개인이 억 단위 돈을 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최근 2년간 민간 건물의 내진 보강 참여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한국의 진짜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한국은 재난에서 안전한 나라라고 단순하게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한 착각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재난 속에서 유독 덜 흔들리는 이유는 첫째로 큰 지진과 대형 재난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리적 위치, 둘째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재난 경보와 조기 경보 시스템, 셋째로 좁은 국토와 강력한 중앙 지휘 체계에서 나오는 빠른 대응, 그리고 위기에 뭉치는 공동체 문화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건 재난을 피했기 때문이 아니라 재난을 겪고도 사람을 덜 잃도록 만들어 온 노력의 결과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한국은 2025년에 역대 최악의 산불, 역대급 폭우,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여름을 모두 겪고도 버텨냈습니다. 그 버팀의 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경주와 포항의 지진을 겪고 매년 태풍과 물난리를 겪으면서 뼈아프게 배우고 고쳐온 시스템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기후변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예전엔 이례적이라던 재난이 이제는 매년 오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지켜준 지리적 행운은 언제든 깨질 수 있고 노후 건물의 내진 보강, 반지하와 저지대의 침수 대책,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지키는 일까지 숙제는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한국이 앞으로도 세계가 무너질 때 덜 흔들리는 나라로 남으려면 지금의 강점에 안주하지 말고 약점을 하나씩 메워가야 합니다. 그게 진짜로 재난에 강한 나라가 되는 길이겠죠. 전 세계가 흔들리는 시대에 한국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